보건소나 이런 데서도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보건소에서 했어요. 일을 막 새벽에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죠. 기억에 남는 건 계속 이제 실패하셨던 분들. 저 오늘 선생님 만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김의경입니다. 저는 작년 3040 난임 여성들의 연대를 그린 장편소설 헬로 베이비를 출간했는데요. 저 역시 수년간 난임 치료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난임은 참 어려운 시간들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온라인상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과 응원을 주고받으며 힘을 내어가는 시간도 선물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난임 치료를 고민하고 있거나 이제 막 시작해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난임 부부를 위해 전문 의료진과 함께 정보와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유상훈 원장님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보이스 매거진에서 원장님을 인터뷰한 글을 봤는데요. 난임 여성들의 몸과 마음을 살피며 진료하고 계시구나 생각했습니다. 16년간 난임 치료와 함께 치료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왠지 특별한 소명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거창하게 소명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산부인과를 처음 선택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제 운명적인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여러 가지 수술적인 면이랑 내과학적인 면을 산부인과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산부인과를 선택을 했고, 우연히 운이 좋게도 난임센터에 이제 소개가 됐고 전임의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전학 쪽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학회 활동을 하다 보니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제 성격에도 또 맞는 것 같고 보람이 크기 때문에 난임 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난임 인구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결혼들을 너무 좀 늦게 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 연령이 남성 같은 경우는 거의 33세가 되고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31세가 되다 보니까 임신을 시도하는 연령 자체가 이제 많이 늦어지게 되고요. 사회 인식 자체도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결혼이라든지 출산에 대한 인식들이 또 변화하면서 아이를 갖는 거에 대해서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난임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결국은 이제 나이 얘기밖에는 안 해요. 여성분들은 이제 평생 쓸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증가할수록 난소 안에 들어있는 난자 개수도 줄어들게 되고 난자 질이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성 질환과 난임이 관계가 있을까요? 부인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지렴 증상이 있다거나 일부 지렴균 중에는 실질적으로 골반염을 일으키거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균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치료를 하는 게 난임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자궁경부암 검사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꼭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치료적인 시술로 임신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점막하 근종이 있다든지, 자궁에 중격이 있다든지, 용종이 크게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거하는 게 임신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자궁 성근증이 크게 있는 경우에 파이프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난임 전문의들하고 미리 좀 상담을 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난임의 정의 자체는 피임 없이 부부관계를 잘 하고 임신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난임에 대한 검사를 권유를 하게 되죠. 35세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임신을 잘 시도해보고 빨리 검사를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있는데요. 난임에 대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중요한 게 생리 주기예요. 저희는 항상 생리 시작한 날을 첫째 날로 잡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통 생리 2, 3일째 방문하시는 걸 권유해 드리는데, 보통은 혈액 검사를 해서 임신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난소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이에 맞게 이제 난소 기능이 잘 유지되는지를 보는 AMH 검사, 갑상선 호르몬 검사, 이런 호르몬 검사를 하게 되고, 생리가 다 끝난 다음에는 초음파 검사에서 자궁이나 난소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난관 촬영술이라고 해서 양쪽 난관이 잘 뚫려 있는지를 보는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보통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난관 촬영술, 여기까지 하시면 여성분들은 검사가 다 끝나게 되고, 남성분들은 좀 간단하죠. 정액 검사만 하면 되니까. 보통은 3, 4일 정도 금욕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 방문하셔서 정액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뭐 요새는 또 보건소나 이런 데서도 산정 검사를 또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시고 그 검사 결과를 가져오셔도 됩니다. 저도 보건소에서 했어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에서. 그렇다면 어떠한 원인들이 많고 진단에 따라 난임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전에는 이제 불임이라는 말을 썼었잖아요. 요새는 이제 난임이라는 말을 대체를 했는데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제 불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새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생식 능력, 임신 능력이 좀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분의 뭐 정자 수라든지 운동성이라든지 모양이 감소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난소 기능이 좀 저하되어 있다거나 자궁이나 난소 쪽에 뭐 혹이 있다는 경우나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임신을 시도해야 되는 경우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바로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제 검사상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자연 임신을 먼저 시도하는 것들을 도와드리죠.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의 차이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배란일에 맞춰서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고 남편분의 정액을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하면 운동성이 좋은 정자를 선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이제 자궁 강 내에 저희가 주입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정자들이 난자를 만나러 갈 수가 있어서 임신율을 높이는 방법이 인공수정 방법이고, 인공수정 경우에 또 저희가 이제 보조적으로 좀 배란을 한두 개 정도 더 시킬 목적으로 과배란 주사를 좀 약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관하기 시술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하면 체외 수정이기 때문에 몸 밖에서 수정이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정자와 난자를 밖으로 꺼내줘야 되게 되는데 보통 생리 시작 때부터 저희가 치료를 시작하죠. 그래서 과배란 주사를 맞아서 난자를 이제 여러 개를 키우게 되고, 또 이제 그런 주사를 일주일 정도 맞으면 조기 배란을 억제하는 주사를 같이 사용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난자를 성숙시키는 주사를 맞고 나서 34시간에서 35시간 정도 후에 난자를 채취하게 됩니다. 이때 남편분 정자도 같이 채취를 해야 되고요. 체외에서 수정을 시키고 체외에서 이제 배양을 하고, 보통 이제 한 3에서 5일 정도 후에 바로 이제 자궁 강 내에 이식을 해주면 신선 배아 이식이 되는 거고, 추후에 이제 냉동 배아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배아의 염색체의 어떤 수적 이상을 보려고 하는 착상전 유전 진단 검사를 같이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자 주입이나 난자 이식까지 병원 방문은 보통 몇 번 해야 되나요?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두세 번 정도면 되는데, 시험관하기 시술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 중에 한번 방문을 하셔야 되고, 주사를 한 4일 정도 맞고 또 중간 점검하러 오셔야 되고, 채취하러 와야 되고, 또 이식까지 진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보통 한 주기 내에 한 5번에서 7번 정도 방문을 하시게 되죠.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난임 치료의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인공수정은 그렇게 생각보다 성공률이 높지는 않아요. 12에서 13% 정도 보고 있고, 시험관은 이제 보통 30에서 35% 정도의 성공률을 보고 있긴 한데, 부인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난소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성공률이 조금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맘카페에서는 많은 분들이 추어탕 포도즙을 드셨다고 하던데요. 특별히 착상이 좋은 음식은 없는 건가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해야 좋을까요?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뭔가 임신을 위해서 뭔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너무 성의가 없는 대답일 수도 있긴 한데, 결국 몸이 좋아져야 임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건강하게 하는 방법들은 어떻게 보면 뻔하잖아요. 내가 임신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건강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쉰다고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임신 준비하기 전에는 산정 검사를 미리 해서 풍진 항체나 비형관염이나 A형관염 항체가 없다면 예방 접종을 미리 해놓으시는 것도 중요해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후 누워있는 게 착상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저는 그냥 다 생활하시라고 그래요. 생활하셨던 습관대로 하시는 게 저를 더 추천드립니다. 배아 이식 후에도 일상적인 생활은 다 하시라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누워만 있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무리하실 거 아니어서 일상생활 생활을 다 하시면 되는데, 이제 너무 이제 불안하시니까 뭐 정말 매일매일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진해졌다 흐려졌어요 이런 걸로 상담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는데, 매일매일 뭐 임신 테스트를 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고요. 간혹가다 이제 착상 출혈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살짝 비치는 정도만 지켜보시면 되는데, 출혈량이 좀 선홍색으로 양이 늘거나 그런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문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평소 습관대로 하면 되게 늦게 자고
일을 막 새벽에 많이 하거든요. 좀 늦게 일어나는데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죠. 규칙적인 생활은 중요하죠. 생활 패턴 자체는 규칙적으로 하시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첫 시험관 시술 후에 휴식기를 갖게 될 수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다음 치료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시험관 실패하게 되면 최소 한 달, 아니면 2달 정도를 쉬게 되죠. 제가 계속 대답하는 게 좀 너무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겠는데, 그때도 무조건 쉬라고 그래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여행 가고 싶은 거 여행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고생했으니까 한두 달 잘 쉬었다 오라고. 그 대신 이제 환자들을 보다 보면 시술을 해야지만 임신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연 임신이 가능하시면 그냥 편하게 시도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7, 8번 실패하고 나서 자연 임신 되어 오신 분도 있고, 또 이게 시험관처럼 일이 되다 보니까 부부 사이 관계도 또 좀 멀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잠자리도 편하게 그렇게 쉬었다 오시라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산부인과에 가서 너무 힘들어서 시험관이 자연임신 시도를 하고 싶다 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확률이 낮은 거 아시죠? 시험관 하러 가시라고. 제 나이에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좀 서운하더라고요. 제 나이에는 자연임신할 확률이 정말 전혀 없을까요? 아니죠. 생리가 규칙적이고 양쪽 난관이 잘 소통이 되어 있고 남편분 정액검사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건 자연임신 가능성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시험관 성공률이 물론 자연임신 성공률보다 정말 높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안 좋은 환경이 되면 시험관 성공률도 많이 떨어져요. 자연임신을 시도할 수 있으시면 충분히 시도하시고 일이 아닌 평소 하시던 대로 예. 이렇게 시도하시는 게 부부관계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난임 치료를 받으면서 정해진 시간에 주사 맞고 또 정기적으로 병원 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치료 과정에서 난임 환자분들이 토로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힘들죠. 시험관하기 시술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적어도 한 생기 시작하고 나서 2주 안에 5, 6번 정도를 방문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배 주사가 나와서 편해지긴 했지만 그 주사를 일정한 시간에 또 맞아야 되고 그리고 또 난자 채취 과정 자체도 수면 마취해야 되고 또 이렇게 주사바늘로 찔러서 하다 보니까 출혈이나 또 염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또 힘들고 또 호르몬 주사가 또 힘들어요. 또 이게 맞다 보면 물살이 찐다고 하죠. 네. 몸도 많이 붓게 되고 또 막 우울해지고 그런 기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직장 생활과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게 당연히 쉽지 않으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진료를 이제 아침 7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다 또 직장 출근하셔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또 병원 진료 보고 출근하시려고 보니까 새벽부터 5시 50분에 오신 분도 계셨어요. 병원을 방문하는 것들이 많이 편해지기는 했지만 지금도 눈치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회사에다는 아직 얘기를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편하게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러한 노력들이 조금은 더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난임 부부가 겪는 신체적, 경제적인 그런 사항 외에도 정서적 어려움이 굉장히 큰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베이비에 나오는 여성들을 예로 들자면 지은은 회사에 난임 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못하고 병원에 다니다가 결국 퇴사를 했고 문정은 부부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시험관 시술에 관심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또 정묘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가 병원에 따라다니고 해서 또 스트레스가 극심하고요. 또 주위 사람들이 위해준다고 말하겠지만 누가 문제가 있어? 몸에 문제가 있어? 너 조급하면 안 생겨? 이런 지나친 관심과 조언도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까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치료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또 있는 게 아니어서 난임 여성들의 86%가 정서적 불안을 호소한다고 하잖아요. 다행인 점은 이제 저희 난임 학회나 이런 데서도 정서적인 면을 어떻게 처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학회 세션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중앙 난임 우울증 센터가 있어서 각 지역마다 그런 거점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좀 활성화가 됐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더 지원이 돼야 될까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진료를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될 거고요. 내가 난임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고 주변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너무 과도한 관심보다는 묵묵하게 지지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소식들도 찾아오잖아요. 기억에 남는 난임 치료 성공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시험관 정말 계속 7-8번 실패해서 했는데 자연임신 돼서 오셔서 제가 축하한다 말을 하면서도 되게 좀 멋쩍었던 분도 계셨고 48세 임신하신 분들도 계셨고 조기 폐경이 됐는데 어렵게 배아를 하나 냉동을 했는데 그걸로 이제 임신하셔서 출산까지 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오히려 기억에 남는 건 계속 이제 실패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계속 차트를 보고 내가 뭔가를 놓쳤나? 이걸 했어야 되나? 계속 저도 이제 공부해보고 그런 경우가 많긴 한데 정말 낮은 확률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 두 분이서 잘 부부끼리 상의를 하셔서 끝까지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실 건지 그렇게 결정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무조건적인 희망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난임 부부에게는 지나친 관심보다는 한 발짝 물러선 따뜻하고 섬세한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막 치료를 시작한 혹은 치료를 진행 중인 난임 부부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사는 미리 해보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검사해보고 두 분이 정말 임신을 시도하시는 데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편하게 임신 시도하세요. 이제는 조금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방문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미리 검사를 해보는 건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검사에서 문제가 없다면 조금 편하게 임신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 1년 동안 지금 병원을 못 나가고 있어요. 제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요즘에는 그냥 잠시 병원에 안 나가고 있었는데 저 오늘 선생님 만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적으로 난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한 문제는 없을까요? 얼마 전 뉴스에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6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국가나 여러 이제 기업에서도 난임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긴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난자 기증이라든지 정자 기증, 대리모에 대해서 아직까지 체계화된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해당 병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선뜻 시행하기가 어렵고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0.6% 정도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정자은행이라든지 난자은행 그리고 전 대리모나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가입력 보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병원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아무래도 이제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는 미혼 여성의 난자 행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한다고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가입력 검진이라고 해서 자기 나이에 맞게 난소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쉽게 볼 수 있는 이제 AMH나 이런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실제 나이보다 난소 기능이 좀 많이 저하되신 미혼 여성이라면 난자 냉동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죠. 난자 냉동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한 없이 또 보관이 가능한 거라서 젊었을 때 얼려둔 난자가 훨씬 더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난자보다는 상태가 더 좋기 때문에 난소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이라면 가입력 보존을 위해서 난자 냉동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요. 혹시 뭐 나중에 얼렸다가 녹이는 과정 중에서 난자가 손상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새는 생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가입력 검진을 통해서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난자 냉동이나 이런 것들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중요한데 이게 또 너무 상업적으로 생각이 된다거나 무조건 난자 냉동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성도 여성보다는 아니지만 나이에 따른 가입력 저하가 있거든요. 일찍 발견이 된다면 전자 냉동을 통해서 나중에 추후에 임신 시도를 할 수 있는 문제여서 정액검사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정액검사를 통해서 필요하면 정자를 냉동하는 것도 가입력 보존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요새는 이제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이제 항암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전에는 이제 치료가 우선이었지만 본인의 이제 가입력 보존에도 많이 신경들을 쓰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가입력 보존이 큰 도움이 될 수가 될 수 있죠.